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두 번째로 마련한 코너 정봉주의 PSI. 아직 어느 누구도 PSI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도 개의치 않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정했으나 실제로는 여의도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정봉주의 PSI 오늘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여의도 흥신소 소장 예. 정봉주 전 의원, 엑스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네. 사석에서 유력한 시사주간지의 전 편집장 예. 만났는데 이 코너 예. 정봉주 PSI 코너에 대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재미있고 예. 그리고 정보도 많고 그리고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인물이더라. 웃기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일 뿐이다. 잘 편집되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제 감기가 걸렸으니까 웃기지 말고 오늘은 좀 진지하게.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네.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천안함 때문에 희생당한 네. 우리 군 장병분들 때문에 좀 죄송한 마음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는 모 의원을 만났어요. 여성 역시. 의원을. 여성 의원을. 예. 근데 오늘 만나갖고 참 재밌게 본다.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근거 있는 얘기만 합니다. 네. 그랬더니 보는데 조마조마해서 혼났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그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 재미가 있는데. 결국 또 자기 자랑으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세게 나가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겁 안 나냐. 그래서 오늘은 좀 겁난 척을 해보이기 위해서. 이 정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쫄은 표정으로 좀 해야 되겠다. 쫄은 표정으로 사실대로. 사실대로. 그러니까 가끔 다 깐죽거리면서 약도 올리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뢰에 들어온 거 첫 번째 역시 천안함이에요. 두렵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 그냥 다 해주십시오. 예. 천안에 살지는 않는 민모 씨, 예. 여러분들. 사실 이 천안함 사건은 말이죠. 제가 여러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잘 모르죠. 의견이 분분해요.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리무중이다. 예.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뭔가. 아니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럼 허위사실 유포. 그거 걸립니다. 무언가 밝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거나 어쨌든 원래 처음에 기자들 사이에는 설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그래도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다 그 기각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그렇죠. 하고 가능성들이 우선 뭐 간단하게 설들 짚어보고 예. 또 설들을 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이건 명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쭉 그 언론의 논조를 보면은 네, 처음에 국방부는 어뢰의 가능성에 무척 무게를 뒀었죠. 그렇죠. 청와대는 북한 개입의 징후가 없다. 네, 미국 측도 북한이 움직인 징후가 없다. 네, 차단했죠. 네, 군 내부는 내부에서 폭발은 아니다. 그래서 가닥이 쫙 잡혀졌어요. 국방부는 어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어뢰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군 내부는 내부 폭발 아니다. 내부 폭발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는 건 뭐냐면 어뢰의 가능성을 국방부가 점점 세게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거 아니다. VIP까지 나서서 메모가 모신문에 노출됐잖아요. 네. VIP 메모라고 하면서 네. 어뢰의 가능성이나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딱 죽어버린 거예요. 또 최근에 몇몇 기자들은 혹시 유실기뢰 아니냐 또 이런 예. 얘기도 합니다. 유실기뢰 아니냐. 근데 예. 이제 당시 현장을 보면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주 고속으로 달리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죠. 뭘 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TOD 화면도 운행하던 그 장면까지 3차로 나왔죠. 예. 그리고 사고 나는 장면 없어지고 사고 난 이후에 절단돼 갖고 뭐 선미가 가라앉고 예. 선수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사실은 분명히 화면이 있을 텐데. 그 화면이 절단돼 버린 거예요. 예.
없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절단면도 공개 안 하고 있고. 예. 그거 보여주면 알 텐데. 그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생존자들이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생존자 기자회견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 짜맞춘 것 같다. 그렇겠죠. 사실. 짜맞춘 것 같다. 분통이 터진다. 두 번째, 현장에서 처음에 구조 작업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뭔가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아이들 장난 노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 구조 작업에 실망, 기자회견에 실망.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거는 무언가 군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 혹자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은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무언가 있는 것이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실체적 진실 일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를. 자, 그럼 이제 그런 걸 다 덮어놓고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사고에 대한 대응하는 걸 보면 국방부의 대응 능력이 거의 OECD 국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상후진국 수준이다. 국방부의 대응 능력이. 대응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막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일단 우리는 나타난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과치는? 결과치는 가리려고 했든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가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실제 대응을 했어도 국방부의 대응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들을 믿고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세 번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네. 쭉 처음에 가다가 북의 가능성의 무게를 많이 어뢰의 가능성의 무게를 많이 뒀죠. 그럼 어뢰를 우리끼리 쐈겠냐? 네. 북측이 쐈다는데 북측은 증후는 없다. 증후는 없는데 어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럼 이 어뢰는 누가 쐈냐?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만약에요. 만약입니다. 가정인데 원래 정치는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 워낙 뭐 진실을 안 밝힐 그렇죠. 수 있으니까. 진실 안 밝히니까. 만약에 어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북측의 그렇죠.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몰고 갔잖아요. 네. 청와대는 아니고 이게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와 국방부가 스탠스가 달라요. 틀려요. 네. 국방부는 계속 어뢰의 가능성. 네. 청와대는 차단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군의 잘못이 없다라고 예. 말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북한하고 연루시키지 마라 이렇게 예.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 그 대목에서 무슨 판단이 드냐면 국방부 대응 능력에도 문제가 있죠. 그 두 번째 정리인데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자체 결함 사고라고 할지라도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뢰의 가능성이 높이면 높일수록 현 정권이 큰 소리 치면서 안보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거죠. 그럼 만약에 어뢰로 쏜 것이 북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할 겁니까? 안보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조중동은 막 이게 북한의 가능성, 연계의 가능성 부풀려야 되고. 부풀려야 되고 어뢰. 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아니라 그랬다면 옛날 같으면요. 그렇죠. 막 보수진에서 그러고 조중동에서 그럼 청와대도 이게 북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면서 안보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면서 막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죠.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 쪼이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 안보 거거든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보 장사 이제 내일 모레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자꾸만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 군, 보수 신문이 손발이 안 맞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청와대는 네. 어떠한 상황이라도 조사는 조사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발언도 추정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옳다라고 하는 판단하고 있고 조중동 그 눈치를 못 채고 있고 국방부도 못 채고 있고 이렇게 북한의 가능성을 얘기하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청와대는 싫어합니다. 지금 그건 왜 그럴까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즉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이 상황이 진척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을 자극하지 않고 북의 연계 가능성을 서둘러서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내부적으로 북한과 연계되고 있고 북한과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찬물을 끼얹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청와대의 의심 내부 뜻이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요. 네. 근거 없는데 북한과 관계하게 되면 육자회담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딱 관계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해버리면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청와대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좀 받았을 터인데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청와대는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막 핵심이
북한을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자극하고 싶지 않다. 음. 그 이유는 무언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고 육자회담하고 맞물려 있는데 남북 간 관계 개선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11월에 G20 세계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등등 때문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는 눈치 못 채고 자꾸만 어뢰의 가능성. 그러니까 조중동도 모르고 어뢰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능성 이런 거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조사를 미적지근하게 더디게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아 청와대는 무언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내용은 정상회담의 진척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요 군사 전문가나 남북 문제 전문가, 세계 전문가가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세요. 근데 왜 제가 진지하게만 얘기하면 웃습니까? 막판에 또 자기 자랑. 아 그게 아니에요. 왜 청와대가 그랬는지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그럴 듯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 이 정가에서는요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도 죽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었는데 군을 장악한다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예. 군은 그 나름대로 전문 집단이고 자기 정보 체계를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고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그런 칼럼이 많이 나왔죠. 그쵸. 이번 군에서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파악을 못하고 장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군 문제, 안보 문제가 무척 심각하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또 하나는요. 보수 언론이나 청와대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정황이면 김정일과 김정일의 동의하에서 네. 어느 정도 동의하에서 명령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교신 내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 속초함에서 막 그렇게 쏴대는데 여기서 바로 그 백령도 앞바다까지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가 과연 군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고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렇지 않을 들었던 수도 게 있는 거죠. 예. 네, 뭐 전례도 있지만 그 VIP 노트 예. 네. 그 VIP가 결국 대통령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VIP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여당 시절에도 VIP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 예, 뭐 옛날에는 높은 분 이런 표현도 썼는데 요즘 VIP를 통칭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긴 그 국방장관이 그 VIP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국방비서관이다. 예,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왜 거죠. 안 맞냐면요. 그 메모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VIP가 네.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그럼 지금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비서관은 네. 그 수석보다도 미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VIP가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왔다. 그리고 부하인데 그렇다면 예. 비서관이라고 하면 장관의 부하급인데 예. 부하가 무슨 부하를 표시할 때 VIP라고 표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아니 뭐 이렇게 센 할 수 거짓말인데. 있죠. 좀 썰렁하게 하면 부하는 very impossible person. 왜 하셨어요? 저도 제가 왜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불안이 있어서 사실은 다이렉트로 좀 보면서 그럼요.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야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데 긴급하게 메모를 줘서 네. 발언을 자제하는 걸 보고 청와대가 행정부 국무회의 이 시스템이 진짜 무슨 바닥에 그러니까 이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서로 동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체제가 아니니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는데 긴급하게 메모를 넣어서 그러니까요. 보고 있다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 TV 보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걸 제지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국무회의 토론 시스템, 국무회의 운영 시스템 이게 어느 수준인지 하나 보면 열을 할 수 있는 오로지 거죠. 상명하달만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면은 안보 문제의 펑크, 군 내부의 이 기강의 문제, 정보 수습의 문제, 청와대 내부의 국무회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 모든 게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그동안 엄한 국민만 때려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보면 정말 화납니다. 생존 사병들도 통제를 하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가족들도 통제하려고 그랬죠.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게 전화 핸드폰을 왜 수거합니까?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왜 사용 못하게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정보 차단이거든요. 네. 가족들 사이에 왜 사찰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네. 정보 차단이거든요. 뭔가 정보가 나가면 정부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국방부가 타격을 입을, 이 정권이 타격을 입을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도대체?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결국은요. 네.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밝혀지겠죠. 다 드러납니다. 네. 다 드러나고 저는 차라리 처음서부터 노출시키고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전에는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늦었죠 사실은. 이미. 네. 그전엔 또 너무나 많이 노출시켰고 문제예요. 이번엔 너무나 많이 가려. 이명박 정권의 특기인 것 같아요. 일단 다 가려. 예, 다 가린 다음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제 골라서 알려주려고 하는 천안함 건데.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우선 그럼 오늘 예언 하나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척되고 관계 있는 개선 진척되고 있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그런 두려워했던 거다. 방증일 수도 있다. 확실한 반증이죠. 방증일 수도 예. 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예. 그때 가서 또 도사 예. 다시 한번 육자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물고 가는 거죠. 육자회담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하긴 지금 현 이명박 정부가 워낙 예. 단절시켜놨기 때문에 예. 북한하고 오바마 정권하고는 지금 교통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이 많죠. 오리알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가 있겠죠. 정상회담 증후는 하고 싶은 증후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12월에 한국의 장관이 가서 만났잖아요. 그것도 다 뽀록이 났죠.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어뢰라고 하면 어뢰가 그 북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네. 게 유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냐, 뭐 한미 훈련하고 있는 미국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쐈느냐, 그랬을 수도 없고 이런 설까지도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오고 예.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 뭐 국방위 보고받거나 아니면 비공개 보고받을 때 이런 얘기도 없나요? 국방위 소속, 정보위 소속 의원을 만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한 척하면서 가리려고 급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쯤 되면 또 뭔가 좀 밝혀지겠죠. 그때 가서 나오는데 뭐 좀 이제 장기적으로 돌입할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네. 어, 어쨌든 이야기하긴 정부 측 국방부에서는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주 결정적인 뉴스는 아마 지방선거 이전엔 나오지 않겠죠. 지방선거 이전에 아니면 오히려 지방선거 직전에 나오든가. 그렇죠. 그렇겠죠. 뭔가 있어요, 뭔가 이게. 자, 그러면 천안함 여기까지만 하고요. 각 당 대표들에 대해 잘 아시지 않나요? 그분들에 대한 신랄한 장단점 분석 수사 의뢰합니다. 우선 자당 예. 본인 소속된 자당 대표 정세균 대표부터 간단하게. 정세균 대표의 장단을. 장점은 네. 장점은 참 이렇게 다정다감해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보이시는 것 예,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좀 나이 어린 후배 의원들 보면 한두 번 보고 바로 그냥 말을 놔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동네 형 같은 예, 분이군요.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제 그게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후배가 말 놓고 얘기해서 그래도 바로 말 못 놓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대표는 바로 말을 놔요. 음, 그 무척 친근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친화력이군요. 예, 다정다감하고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 당대표쯤 되면 이게 의원들한테 전화 못 받거든요. 바빠갖고. 그리고 전화가 찍혀 있어도 콜백을 안 해줍니다. 정세균 대표는 꼭 콜백을 해줘요. 그런 장점이.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주위에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당 활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 단점으로 넘어가서. 단점으로 이제 넘어가면 네. 결정을 잘 안 합니다. 결정을 잘 안 하죠. 예, 결정을 이게 잘 안 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자성어는 제가 잘 몰라요. 부인은 안 하시는군요. 저처럼 승질 급한 사람들 빨리 정치적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자 하는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잘 고려해보지. 그런 결정을 안 해줍니다.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군요. 8월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하시는 분이군요. 독립 다 됐는데 질질 끌다가. 그거하고 조금 틀린데 어쨌든 뭐 비슷한 느낌인데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가 해결된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으로. 그리고 뭐 굳이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가다 보면 뭐 세월에 해결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는 거군요. 그건 정세균 대표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의원들 대표 전체 책임도 분위기가 있죠. 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표 책임도 있죠. 대표 책임도 있죠. 분위기 그렇게 많이 왜냐면 왔으니까. 그 집안의 어르신이 제일 큰 어르신이니까. 그래갖고 민주당이 무슨 결정할 때 보면은 뭘 결정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요. 대변인들이 논평을 낼 때 보면 자유선진당 논평도 있고 민주당 논평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선진당 논평이 훨씬 더 와닿아요. 논평조차 민주당 논평은 희망이가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들어봐갖고. 존재감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오늘 여의도 민주당 뭐 합니까? 여의도에 가서 예. 계속 가는 그 예. 구두집이 있거든요. 예. 구두 닦아주는 집이 이제 한나당 앞에요. 그 세 분이 일을 해요. 그 완전히 그 기업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친민주당입니다. 그분들은 네. 무척 비판을 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한나라당이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좀 미안해 하니까 빨리 우리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가서 팩트입니다. 네. 빨리 들어가서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네. 아니, 본인 얘기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7월에 전당대회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때 웃지 마세요. 최고위원회 나가서 꼭 최고위원 되라. 그럼 당이 좀 바뀔 것 같다. 아니 본인 얘기 말고 예. 당 대표 얘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제가 당 대표가 된 지 잠시 잠깐 그랬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그분은 제가 사실 솔직한 말씀이 정세균 대표하고는 친한데 이강래 대표는 잘 모르는데. 뭐 중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을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그 가장 스페셜리스트라고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가요? 동시에? 단점이죠. 단점. 왜냐하면 의논 얘기를 듣고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가서 보면 정말 다 아는 줄 알았더니 결정도 별로 안 하고 결정적인 수를 둘 때 또 안 넣고 이게 좀 그 성향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민주당에 복귀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의원으로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독자 개보 선언한 지 오래됐어요. 장점은 정말 매사를 다 잘 알아요. 실제로. 실제로 아주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하고 의견도 모으고 그래갖고 딱 결정해 주면 좋은데 그때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막 부대표들 막 불만 토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비슷하네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또 두 분이 스타일 틀린데 이제 정세균 대표는 또 얘기 잘 들어요. 근데 결정을 안 해. 이게 원래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요. 얘기를 쫙 듣고 여러분들 사고를 견해를 참고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결단력이거든요 그게. 정치는 결단의 미학 아닙니까? 네. 그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조금 이 결단력이 현재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 국민들이 보는 눈 그대로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걸 제가 대변하는 거죠.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세균 대표, 이강래 대표 씹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마음껏 씹으셨고 자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들을 비판하면요. 네. 무서워요. 무슨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로 걸을까 봐. 아니 그 아시는 만큼 혹은 중평 혹은 뭐 그 의원들 사이의 이야기들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하라는 근데 그게 거죠. 무섭다고 안 하면 제가 여기 왜 옵니까? 그러니까요. 할 얘기를 해야죠. 네. 괜히 잠깐 무서워했네. 자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정몽준 대표의 대표는요. 장단점에 대해서. 저하고 축구를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 축구. 17대 때. 예. 근데 그분이 축구협회장이었었어요 그때. 네. 그 축구를 딱 하러 오면요. 그때 무소속이었습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회장께서 공을 몰고 들어가면요. 아무도 달겨들지 않아요. 이게 웃기다. 아무도 뺏지 않아요. 축구협회 회장이니까. 전 처음에 그 적응이 안 됐죠. 예. 태클을 하란 말이야 태클을 치고 들어가. 근데 빠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엉기성기 뛰는데. 근데 거기 국가대표 출신 감독이 좀 나이 들었죠. 공 잘 차는 분인데 그분이 꼭 가다가 그분으로 뛰어가다가요. 정몽준 대표가 회장 몰고 들어가면 막 가다 그 앞에서 꼭 넘어져요. 이게 황제 축구입니다. 황제 축구. 황제 축구. 그래서 골도 많이 넣으셨어요? 골은 절대 못 넣죠. 저 축구를 잘하잖아요. 4점씩 맞고 뺏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차더니요. 네.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막이 하나 쳤죠. 여기서 승부의 세계에서 비켜주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막어라. 그 얘기 또 다 들었어요. 아, 들었겠죠. 그러더니 안 나오시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공 차는 거 보니까. 공 차는 거 보니까요. 노루목이라 그랬잖아요. 노루목. 노루는 달리던 길만 달리잖아요. 꼭 같은 길로만 치고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다 이쪽으로도 치고 그런데 그래서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축구하는 거를 아, 그걸 보면 다 압니다. 볼 때. 아, 축구하는 거 보면 다 그걸 압니다. 근거로 할 때. 아, 축구할 때요? 네. 이기적인 인간들은 맨날 공격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아주 이렇게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은 수비를 봐요. 네. 그다음에 조화로운 인간은 링크를 씁니다. 제가 링크합니다. 공격 수비를 조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틈을 찾아내셔가지고. 아, 실제로 링크해요. 아주 그 천재적인 링크합니다. 바쁜 와중에 자기 자랑을 쏙쏙 집어넣는지. 정몽준 대표는 네. 이렇게 같이 보면은 재벌 같지 않죠. 장점은. 장점은 재벌 같지 않고 수수하고 은근히 농담을 잘해요. 그렇습니까? 예. 일테면 이제 우리 그 교육에서 교육이 잠깐 했었어요. 네. 교육에서 대치하는데 그리고 아주 또 정감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먹자 그러면은 그 좋은 데 가면 나도 좀 끼워줘요. 이러고 정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그 실제로 끼워주려고 그랬더니 또 안 간대.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연립우당 의원이 막 교육부를 질타했어요. 이럴 때 전국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분통을 터뜨리겠냐고. 그리고 정몽준 의원 순서로 딱 들어왔어요. 전국의 엄마들이 가슴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저는 가슴을 칩니다. 지금 별로 재미없는데 그때는 위트 있게 딱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농담도 잘하고 그럴 땐 또 상황 판단 잘하고 이게 그 연조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5선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6선인데 국회밥 10몇 년인데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건 다 개인 품속에 관한 이야기고 사실은. 그렇죠.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력은요. 네. 정치는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2002년 때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 동문서답한다 그러잖아요. 뭔 얘기 물어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럼 그때 평가라는 걸 뭘 또 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상수 원내대표. 요분 요새 화제예요. 예. 그분은 좀 무서워요. 그분도 또 교육위를 같이 했어요. 네. 장단을 짚어보시자면.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안상수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네. 많이 그런데 장점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죠. 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표를 받아갖고? 아니 한나라당 내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당이에요. 그렇게 장점이 없는 사람 어떻게 원내대표 시키죠? 그러게 말이죠. 참 희한한 정당이에요.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원내대표 될 때 경쟁했던 사람이 황우려. 네. 인생을 늘 우려하면서 사는데 즐겁게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저하고 교육위 오래 같이 했거든. 저하고 엄청 친하죠. 친해서. 그게 아니라 교육위 위원장 할 때 보면 교육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아주 그 신앙심도 깊고 무슨 신앙인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야를 배려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맨날 욕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안상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의 선수 높은 의원들도 사실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왜 이분이 갖고 있는 한 특징을 높이 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은 청와대에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여야 국회 다 죽었잖아요. 국회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 없다 이거 아니에요. 돌격제. 이럴 때는 돌격해야죠. 탱크 같은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때론 야비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높이 사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런 자질. 그런 자질들을 아마 높이 샀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진 스님하고 몇 차례 식사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명백하죠.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 우리 여기 이거 보지도 않겠지만 정봉주의 PSI 보면서 허허 재밌어. 그래서 뒤로는 저놈 죽여. 그럴 분인 거죠 지금. 무섭죠 그런 거는요.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죽일 땐 죽이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정권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한나당 원내대표 뽑힐 때 의원들께서 지금은 민주당하고 싸워야 될 때이니 지금은 타협이고 대화가 필요 없다. 그냥 밀어붙이고 깔아뭉개고 하는 이런 점령군이 필요할 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황우려 그 왜 보냐면 대비되는 황우려 의원은 무척 화합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표를 못 받았잖아요. 반도 못 받았어요. 근데요. 국회 교육위 때 광주에 국정감사를 같이 갔어요. 2004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렵게 산 사람들이니까 국정감사 가면 국회의원들 좋은 호텔들 주잖아요. 근데 광주 갔는데 다른 지역 호텔보다 좀 덜 좋아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호텔이야. 아이고 호텔을 이상하고 나쁜 데로 했다고 거기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교육부 직원들을. 당시 안상수 당시에 삼선이었을 겁니다. 의원이. 이런 호텔을 주면서 국정감사를 하라 그러냐. 막 야단친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모 의원과 정모 의원. 여기서 정모 의원은 접니다. 우리가 뒤에서 깐죽거렸죠. 야 저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냥 자죠. 결국 호텔을 바꿨어요. 다른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 분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캐릭터인지. 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 못하죠. 그러면은 자유선진당은 이해창 총재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분이 들어있으니까 다들. 이해창 총재 워딩을 정확하게 해요. 네. 멘트를 팍팍 귀에 꽂혀요. 아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치 복귀하면서. 네, 옛날 안 그랬는데. 근데 대법관 시절에 별명이 송곳이라 그냥 탁탁 찔러갖고. 네. 이 연구관들이 쭉 이렇게 이 판결에 대해서 쭉 하면은 허점이 있는 걸 같았고 거기를 탁 찔러서 질문하는 게 대법관들의 능력인데 이해창 당시 대법관이 그 능력이 탁월했대요. 원래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있는 거죠. 그렇죠. 명석한 두뇌는 분명한 거죠. 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권에 와서 이제 오래되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잖아요. 2번씩이나. 그러다 이제 물 먹었는데 그렇게 좀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냐. 제가 예전에 이해창 총재, 한나라당 총재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 몇에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다지 그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차가운 사람이구나. 보좌진들하고 애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예요. 그렇게 이제 보좌진하고 애정이 있는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랬었고요. 정봉주 제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대부분이 이제 끝나면은 계약 관계니까 끝나면은 보좌관들이 좀 그 슬픈 인생이에요. 거기는 뭐 노티스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근데 보좌진들 같이 식사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정을 쌓는다는 게 사실은 김민석 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도 실제로 사람은 좀 쌀쌀 맞고 그런 것 같은데 보좌진들하고 같이 술 먹고 놀고 뭐 당구 치고 이런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무척 따뜻한 거를 이렇게 정표에 나 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너무 멀리 있는 총재였고 요즘 정치력이 무척 좋아진 것 근데 같아요. 지금은 정치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좋아진 것 같아요. 같다. 그래서 사실 좀 인간적으로 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그죠?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친박연대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래 뭐라고 하더라? 미래희망연대인가요? 예. 거기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소속이 아닌데 그렇게 통칭되는 세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장단으로 얘기하자면. 동료 정치인들은 뭐 이제 워낙 그 친박 이런 쪽만 있고 언론에 비판하고 이런 정도만 이제 드러나는데 기자들 평이 좋아요. 기자들은요. 그 기사를 말하는 것을 취재해서 다시 기사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래요. 딱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짧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도 예전에 했었죠. 옛날에 수첩공주라고 비판했죠. 네. 써갖고 와서 한다. 네. 제가 이제 또 친박 쪽하고
한때 2007년대 좀 살짝 또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정치적인 예, 이유로 정치적인 해서. 이유로 해서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행사를 많이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대표했을 때도 행사를 다른 데는 막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대표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많이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가서 행사 갖고 축사를 다 그만한 축사를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표는 전 대표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성격을 꼼꼼히 묻고 거기에 딱 맞는 말만 준비를 해갖고 가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행사밖에 안 간다. 다른 대표에 비해서 행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참석하되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가 충분히 여기를 이해를 했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얘기는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많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수첩 보고 그럴 때 수첩 보고 읽는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정치의 변방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2004년도 이제 네. 그 천막당사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로 올라오고 그때부터 이제 정치력을 발휘한 건데 그 전에는 그냥 여성 의원 중에 하나였었죠.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됐군요. 정치 공부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기자들이 평이 은근히 좋은데 네. 단점으로는 단점 주위에서 보면은 역시 독재자의 딸이다. 음. 라고 하는 얘기는 주위에서 솔찬히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나 그 그룹의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오로지 본인의 의사만으로. 본인의 의사만으로. 그래서 무슨 이제 박근혜 친박이나 박근혜 쪽과 반대되는 견해. 세종시에 대해서도 김무성인가요? 네. 김무성 의원이 다른 7개 부처 이전하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거 딱 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토론하고 여지 있게 받아주는 이런 거는 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위의 평가예요. 지도자는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런 데 익숙하신 그렇죠. 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약간 그렇고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건 가벼운 비판이니까 가벼운 비판과 칭찬이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민노당하고 진보신당. 예. 근데 민노당은 강기갑 예. 대표 그리고 원내에는 이정희 의원. 요즘 이정희 의원이 좀 뜨죠. 예. 이정희는 잘 몰라요. 거기 제가 선배 아니 17대 의원, 18대 의원 잘 몰라요. 같이 해본지도 않았고 강기갑 의원은 잘 알죠. 강기갑 의원은 좀 승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한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도 인터뷰 본 적 있는데. 참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하고 그분이 무슨 종교적 활동을 오래 했다 그러죠. 네. 국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 보면요, 의원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분은 도 닦는 사람처럼 몇 시간 동안 꿈쩍 않고 앉아 있어요. 실제 도인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말투도 도인 같고. 그러니까 무슨 성직자 근처까지 갔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가만 보다 보면 저러다 공중부양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저러다 붕 뜰 것 같아. 그런데 강기갑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선수가 높은 분들이 내용이 저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그때 쇠고기 수입 문제 할 때도 설득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꽤 설득력이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잘 모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사꾼의 신부로서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세 분 있습니다. 원내 유일하게 조승수 의원이 있고요. 조승수 의원도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의원이고요. 잔잔하게 오래 클 정치할 수 있는 의원 같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죠. 예.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17대 때도 잘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억울하게 잘렸던 거고. 그 장점이 좀 많은 의원 같고. 18대도 어렵게 복귀하셨고. 대중성이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하고 끈기 있게 이렇게 잘하시고. 심상정 의원은 이제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그 상당한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살짝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 다 알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본인은 실제 안 그럴 텐데 이미지가 말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아마 노동운동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그런 말투가 뵌 사람도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데 동료원들끼리 할 땐 좀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자리에 가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성격은 실제로 안 그런데 네. 말투가 그렇더라. 노회찬 의원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회찬은 우리 옆 지역에 오셨었죠. 네. 노회찬 의원은 옆 지역에 왔고 떨어지셨죠, 결국은. 말씀도 잘하고 국회에서 구수하신 분이. 우리가 처음 17대 시작할 때 네. 여야를 뛰어넘어서 한번 좀 만나자 그래갖고 전주에 있는 이광철 의원이 주도해서 저하고 이광철 의원 뭐 이제 몇몇 분 그 노회찬 의원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뭐 고진아 의원도 오고 쭉 그래서 근데 우리가 순진할 때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더 이상 못 만났어요. 왜 끊어졌어요 만남이? 우리가 당은 대립될지언정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좀 잘 이렇게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관계를 가져보자. 진보동 성향의 의원들.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집을 해도 별 재미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식사 사기로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재치 넘치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수더분하죠. 뭐 이미지도 수더분하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조급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도전 안 할 수 없는데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초조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살짝 초조해 듭니다. 있다. 네. 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초조해하는 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만팍 늘어져 있는 거죠? 아니 민주당은요 지금 그 지도부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걸 이제 현재 그 민주당 권력이죠. 민주당은 앞으로 떠오를 미래 권력이 단단합니다. 일테면 저 같은 사람. 또 이제 다른 의원들, 다른 위원장들 탄탄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반이 무척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층이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잘 가는 정당이다 이게 잘 갈 수 있다. 최고위원에 나오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나와갖고 돼야죠. 그래서 당선돼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럼요. 뭐. 이게 이제 잘 되는 정당이죠.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사모님 사업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사모님들은 어떤 부업을 하느냐? 예. 혹은 국회의원들 부업은 뭐냐? 예.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 건설 인테리어. 인테리어. 예, 인테리어인데 이제 그 고급 인테리어를 합니다. 고급 뭐 인테리어.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고급 저택. 그래서- 우리 평생 가서 살아보지 못할 때 그런 데들만 합니다. 한나라당은 잘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은 대체로 근데 의원들이요 부부 금슬이 무척 좋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집에다가 우리가 해준 게 없잖아요. 돈을 벌어다 준 것도 없고 네. 집에 자주 있는 것도 없고 네. 아이들한테도 자주 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빵점 남편, 빵점 가장이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간 만나면 무척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릴까봐. 예, 잘릴까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모님들한테 잘해요. 애들도 그 자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나와갖고 잘 때 들어가니까 못 보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흔히 사모님들이 내조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외조를. 내조를 이제 일단 잘하고 전제는 네. 부인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거나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럼요. 저도 지금 그 오래됐죠. 백수가 된 지. 저희가 사업을 못 해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막 강론으로 파고들어갖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입으로만 하니까 손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업은. 정치인은 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요.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 사모님들께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왜 내조의 여왕이요? 네. 누가 내조의 여왕은 사모님들이 보시면 한 의원님은 20년 동안 막걸리를 담궈갖고 남편을 준다는 분들도 있고 남편 건강 챙기고 뭐 선거 운동 때 같이 뛰고 대부분이 내조를 무척 잘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예. 힘들 만큼 대부분 다 내조의 여왕이군요. 그렇죠. 정치에 들어올 때 보통 부인들께서 나 정치하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부인들 중에 90%가 넘습니다. 힘이 들 거 뻔하고 집안 가산탕진하고 폐가망신할 거 뻔하니까 정치에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건 달콤하지만 쌉쌀한 인생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말려. 근데 정치권에 들어왔을 정도면 이미 부인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각오하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다 내조의 여왕이다. 내조를 사실. 잘하고 그런 동시에 또 남편들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 같이 전담입니다. 그러시군요. 계속 틈만 나면 하죠. 틈만 나면 설거지, 틈만 나면 빨래. 그러지 않으면 잘려요. 용돈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빨래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지갑을 쓱 와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 10,000원짜리 한 3장 넣어줘요.
제가 가져와봐. 아니 지갑을 눈에 보는데 싹 놉니다. 그럼 막 설거지를 그날따라 우당탕탕 하죠. 그럼 아유 설거지 그만해서 아니야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당신 힘든데 그러면 지갑 나중에 지갑 가서 보면 3만 원 있어요. 3만 원.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거지하고 3만 원 타시는 요즘 백수이신 정봉주 의원, 여의도 흥신소 소장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